자, 바탕 3회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독서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독서론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반 평균 오답률은 3번이 56%입니다. 독서론이 56%라고. 그리고 오늘 문항 분석표 다 받았죠? 문항 분석표. 그 1컷 추이를 보면 오히려 2회보다는 1컷이 많이 올라갔거든? 근데 우리 반 평균은 떨어졌다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독서론과 선택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면 멘탈이 많이 무너지게 되더라. 결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점수 떨어져서 좀 속상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서울대학교 입학처장께서 전에는 독서론을 틀렸구만, 내년에 다시 오게, 뭐 이런 거 없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가 독서론과 선택을 만만하게 봤다가 이 좀 높은 난도에 당황하게 되면은 점수가 많이 떨어지는 타입이구나, 그걸 생각해 줄 수만 있으면 교훈점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가원이 독서론 쉽게 낸다고 약속한 적 있습니까? 없죠. 근데 왜 거기서 시간 줄여야 되죠? 그치? 그리고 독서론과 선택이 어려우면 그간의 통계를 보면 하나같이 1컷이 폭락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오늘 3번 문제 풀면서 좀 약간 쎄한 느낌 들었죠? 좀 쎄한 느낌 들었지? 그 순간 생각해 줘야 돼. 1컷 떨어지겠구나. 그쵸? 그리고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 중요한 건 선택과 독서론 평소보다 1, 2분 더 써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 득점하는 게 훨씬 중요해지죠. 다 득점하는 게. 그래서 문제 3번 별표 하나 주고 위에 적어봐. 자, 선택과 독서론이 어려워지면 일컷은 떨어진다. 알겠죠? 물론 여기 문항 분석표 상으로는 저번 회차에 비해서 성적이 올라가긴 했는데 그건 모집단이 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봐야 돼. 멘탈이 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서 이제 변별을 당하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솔직히 잘 생각해 봅시다. 3번 문제가 만약에 독서론이 아니라 그냥 독서 지문에 딸려있는 문제였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 와, 한 문제 공짜로 주었다, 이런 느낌 아닐까? 근데 그게 왜 독서론에 위치하게 되면 오답률이 쑥 올라가게 되는 거죠? 만만하게 보고 있으니까. 알겠죠? 만만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기저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있냐면, 나는 80분 동안 모든 문제를 집중해서 풀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내 생각에 어렵다고 생각되는 구간에만 좀 집중하고 싶어. 이게 깔려있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45문제 다 소중합니다. 45문제 다 소중해. 그러니까 읽기 체력이 부족하면 이런 3번 같은 문제를 흘리게 된다 이거죠. 알겠지? 그래서 매 시험 칠 때마다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들 다 집중해서 온전히 다 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다음 회차의 시험 목표는 그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됐으면. 자, 일단은 3번부터 가겠습니다. 원래 독서론은 따로 해설하지 않는데 오답률이 높게 나오니까. 자, 일단 여러분 3문단이 어디에 가보냐면 여기 첫 문장 밑줄. 독해는 해독을 토대로 하여 밑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독해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건 이미 뭘 전제로 깔고 가는 거죠? 해독 능력이 뛰어나다를 전제로 깔고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리고 어디 가보냐면 4문단. 그래서 부분 갑시다. 그래서 독서 능력이 낮으면 글을 읽을 때 해독의 하위 기능 요소들에 의존하지만 끊어주고. 여러분 문장 똑바로 읽어야 돼. 독서 능력이 낮으면 여기에 의존한다지 해독의 하위 기능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아니야. 알겠죠? 거기에 의존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음에 독서 능력이 높아질수록 독해에 필요한 지적 요소들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지 얘만 능력이 높고 이 사람은 해독의 하위 기능 능력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문제 3번 갑시다. 한 연구에서의 피험자의 독서 능력을 측정한 뒤 피험자들은 밑줄 독서 능력이 낮은. 자, 그러면 집단 A는 어디 집중하겠어? 해독의 하위 기능에 집중하겠죠. 맞나? 다음에 독서 능력이 높은 밑줄. 자, 이 사람들은 해독 능력이 높은 것에 기반해서 여기에 집중하겠죠. 이해돼?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집단 A는 집단 B에 비해서 단어 제의 수준에 더 집중한다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높은 게 아니고. 납득됨?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독서 지문에 딸린 내용일치 문제 하나였다면 그때는 한 문제 공짜 아니야. 근데 이게 왜 독서론에 배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오답률이 높아져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건 독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태도 문제인 거죠. 알겠죠? 독서론은 쉬어가는 구간이야. 근데 그런 거 없다고. 쉬어가는 구간 그런 거 없습니다. 이해됐죠? 자, 뒤로 갑시다. 사에서 9번 가겠습니다. 여기 별표 3개 쳐보고. 문제 조금 까다로운데. 자, 여러분, 일문단 있죠? 아니, 보통, 중화사상 이런 거는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워낙 자주 듣는 얘기니까 배경 지식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걸 만약에 독해로 처리한다 그러면 일문단은 어떻게 해가 될까? 논지가 썩 그렇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독해력이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이 구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문단에서 나 이런 문제제기 던질 거야 라고 다 알려주는 건 고1 독해입니다. 고1 독해. 묻겠습니다. 여러분, 글의 내용이 잘 흡수되지 않을 때는 일단 문장부터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별 문장을 똑바로 읽는 방법은 뭐지? 문장의 주어 수로부터. 자, 그러면 일문단의 네 번째 줄.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이에 배타적이었다. 주어 수로 확인되죠? 여기 밑줄. 자, 그러면 일문단의 중심 내용은 뭐죠? 서양의 문물과 학문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 그쵸? 그렇게 내용 딱 잡아주고 나면 이 문단에서 이 짝이 되는 표현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뭐죠? 이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서양의 학문을 수용할. 그렇죠.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 일단 주어 수로부터 확인해줘야 된다니까. 알겠죠? 문장 읽기부터 출발해줘야 되죠. 자, 그럼 1문단은 서양 문물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 그 다음에 2문단은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자는 입장 맞습니까? 그렇죠? 3문단 갑시다. 한편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비문명 사회를 문명화하기 위해 밑줄 서양이 동양을 지배해야 한다는. 자, 어떻게 붙여서 읽을 수 있죠? 1문단에 2문단에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여전히 서양을 야만으로 보는 중화관념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건 1문단에 조선의 주자학자들은 이에 배타적이었다. 연결해서 읽을 수 있겠죠. 자, 3문단은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는 입장과 이에 배타적인 입장이 충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3문단의 마지막 문장 밑줄 이에 조선 사상계에서는 중화관념을 넘어선 새로운 국가 간 윤리가 요구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운 국가 간 윤리가 뭔지 이하에서 확인해 줘야 되는 거 맞습니까? 그 생각 해줬어? 그 생각 했습니까? 그게 어디에서 구체화가 되냐면 이 가의 마지막 문장 갑시다. 이들은 모든 민족과 그들의 문화는 기로 이루어진다는 보편성을 가지므로 그 사이에 우열이 없다. 무슨 뜻이죠? 국가 간에는 우열이 없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죠. 이해돼? 바탕 지문은 이런 게 굉장히 선명합니다. 일문안의 문제제기 또는 지문의 문제제기 파악했으면 떡밥 그대로 회수하죠. 다음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태도. 국가 간 윤리 아니야?
확인되죠. 이해됨? 됐지? 자, 그 다음에 어디에 가보냐면 사문난 가겠습니다. 이러한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네모 쳐봐. 과학적 기철학. 과학적 기철학. 네모 쳤죠? 그 주위에다가 깨알같이 적어봅시다. 축자적 의미. 축자적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글자 그대로가 갖고 있는 의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과학적 기철학일까? 왜 네이밍이 과학적 기철학이죠? 그냥 기철학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과학적 기철학이죠? 저 이 문단에 어디 가보냐면 다섯 번째 줄. 주자학적 세계관으로는 설명되지 않은 무슨 연구 결과? 즉 과학적 연구 결과. 그러면 이때 과학적이란 건 무슨 입장을 드러내는 거죠? 서양 문물을 수용하겠다. 그렇죠.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만물을 기와 관련해서 바라보겠다,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기철학이란 건 서양의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어떤 입장을 견제하겠다는 뜻인 거지. 기존 유학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겠다, 이런 뜻인 거죠. 이해돼? 이걸 파악을 해줘야 된다고. 그리고 어디 가보냐면 나의 일문단 있죠. 첫 번째 줄. 19세기 밑줄 과학적 기철학자. 19세기의 과학적 기철학자.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4, 5문단이 과학적 기철학의 내용일 거 아니야. 그리고 지문란에서 최한기가 과학적 기철학자라는 정보가 나오죠. 그러면 지문란을 읽음에 있어서는 가의 4문단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가와 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됨? 가와 나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다시 4, 5문단은 서양의 과학 연구 결과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유학의 입장을 견제하겠다. 이게 짬뽕이 되어 있을 거라고. 그게 어디까지 이어진다고? 지문 나에서까지 이어질 거라고. 됐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정보에 집중해 줘야 돼? 새로운 국가가 윤리, 이 정보에 집중해 줘야 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지문 다시 읽어보는데 시간 5분 중이었습니다. 지문 다시 읽어봅시다. 진짜.
1분 전. 자, 그만. 같이 갑시다. 지금부터 할 얘기가 굉장히 좀 근본적인 얘기인데, 비교 어떻게 하죠? 비교.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두께 태도를 알려주면 제일 마지막까지 체화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이런 문제거든? 그렇죠? 공통점 차이점, 중딩독해. 알겠죠? 여러분, 여기서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뭐야? 대놓고 얘기 잘 안 하죠. 그렇게 하면 변별이 아무도 안 되지. 그렇죠? 비교라는 건 짝 맞춰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개별의 문장부터 똑바로 읽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잘 체화가 안 돼. 예컨대 문제점과 해결 방안, 문제점을 덩어리도 읽지 말고 1, 2, 3 나눠서 읽고, 해결 방안도 1, 2, 3 짝 맞춰서 연결해줘 라고 하면 잘 따라합니다.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은 뒤따라오는 예시, 가령 예를 들어 나는 순간 무조건 앞부분 붙여서 읽어줘야 돼 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잘 따라온다고. 그러나, 그런데, 이에, 이 같은 등등 이런 표현 나오면 앞뒤 문장 좀 더 붙여서 읽어줘 얘기하면 그런 것들 신경 잘 써줍니다. 근데 끝까지 잘 안 되는 게 이런 식의 비교죠. 왜냐?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근본적인 독해.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야 틀을 잡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꾸준한 경험의 누적. 이게 진짜 필수죠, 필수. 안 그러면 문장 있는 감각이 다 죽어버리게 되면 이런 게 안 되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근본이 사라지고 테크닉만 남게 되는 거죠. 국어는 점수가 올라갈 수 없어. 자, 4문장 갑시다. 이러한 조선두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과학적 기철학은 여러분 괄호로 묶어봅시다. 만물의 근원을 길어보는 괄호 닫고. 자, 묻겠습니다. 여기서 기존 유학의 이뤄놓은 체계가 만물의 근원을 길어본다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 다시 수식어구는 기존 유학의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기존 유학은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보고 있는가? 그렇죠? 그럼 당연히 과학적 기철학에서도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 너는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보고 있니? 확인해줘야죠. 이해됐나?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의 기준이 있잖아. 첫 번째 어떻게 잡아낼 수 있는 거죠? 수식어구 똑바로 이해해줘야지. 알겠죠? 수식어구 똑바로 이해해줘야죠. 자,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뭐야? 알려주지 않는다니까? 알겠죠? 그런 건 중딩독해라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해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되겠고, 다음에 어디 가보냐면 여러분 4문단의 마지막 문장 있죠? 주어 뭐지? 선악은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과학적 기철학은 두 번째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선악의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얘는 어떻게 잡아내야 돼? 전체 문장의 주어를 통해서. 그리고 서술어를 통해서. 말 그대로 문장 읽기 근본 아니야?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가의 마지막 단락에서 무슨 내용 나오죠? 국가 간 윤리. 이건 3문단에 제기됐던 문제 제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개념 요소 3개 어떻게 뽑아내야 돼? 문장 읽기 근본. 여기서는 1문단이 아니라 3문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1문단의 문제 제기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죠. 되죠? 다른 글에서는 이게 1문단 역할이었을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서론의 문제 제기. 다음에 문장 읽기 기본, 주어, 수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 의미 파악.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문장을 또박또박 읽는 훈련이 계속 누적이 돼야 이런 게 원활하게 쓱 된다고. 특별한 테크닉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근본적인 그런 독해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 납득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문장을 또박또박 잘 읽는 사람은 가글을 읽었을 때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그리고 나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짝 맞춰서, 이렇게 짝 맞춰서, 그리고 이렇게 짝 맞춰서. 그러니까 지문 나는 거의 공짜로 얻어가는 거죠. 근데 가 읽을 때 우당탕탕 읽은 사람은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되거든. 그래 놓고 강사의 말이 좌절하죠. 어떻게 짝을 맞추지? 근데 여러분, 짝을 맞춰서 읽어야 되겠다가 먼저가 아니고 일단 가를 이렇게 읽는 게 먼저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읽어주면 짝은 자연스럽게 맺어져. 여러분이 억지스럽게 연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됩니까? 자, 질문 가겠습니다. 4문단. 이러한 조선 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과학적 기철학은 만물의 근원을 길어버린 기존 유학의 기일원론 체계를 재해석한 학설을 통칭하는 말이다. 주자학은 이를 우주의 본체이자 우주 질서의 원리로 보고 만물의 진료이자 만물 운동의 힘인 기를 이가 주재한다고 본다. 반면 과학적 기철학은 만물의 진료인 기가 만물의 생성, 변화, 소멸의 원인이며 이는 기의 바른 질서라고 본다. 여기 밑줄, 즉 우주의 본체이자 기를 주재하는 존재로서 이를 부정한다. 자, 그러면 과학적 기철학은 만물의 근원이 기라고 보고 있다 맞습니까? 그럼 뭘 부정한다고? 우주의 본체로서 이의 존재를 부정한다고. 이거 뭐와 비교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기존의 주자. 됐죠?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장 읽었으면 생각 정리해줘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시다. 이에 따르면 우주는 선도, 악도 아닌 진료로서의 기가 끊임없이 운동하는 세계이므로 인간 본성은 선도, 악도 아니다. 따라서 참된 도리로서 그 자체로 선한 이가 인간에게 본성으로 내줘야 한다는 주자학의 대명제, 즉 성증리도 부정된다. 선악은 인간 행위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판단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악의 판단은 일단 얘부터 봐야 된다고. 됐죠? 자, 마지막 단락. 과학적 기철학자들은 이처럼 만물은 기의 운동으로 생성, 변화, 소멸하며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출제자가 혹시 몰라서 너네 안문단 얘기 이렇게 두 가지로 파악했니?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잖아. 사실은 굉장히 친절한 글이죠. 생각하면서 읽어주면 이들은 모든 민족과 그들의 문화는 기로 이루어진다는 보편성을 가지므로 그 사이에 우열이 없다고 보고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적 태도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국가가 되는 뭐가 없다고? 우열이 없다고. 그러니까 서양이 우리를 지배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서양에 대해서 배타적일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해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질문 나가러 갑시다. 19세기의 과학적 기철학자 최한기는 유학적 세계관을 토대로 서양의 학문을 수용하여 만물의 운행 원리를 탐구하였고 여기에 비춘 그 원리로부터 인간 사회에 요구되는 도덕적 태도를 제시했다. 자, 계속 밑줄. 나아가 그는 세계인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이론 체계를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자, 그러면 나질문의 이하 단락에서는 두 가지 뭘 확인해줘야 돼? 인간 사회에 요구되는 도덕적 태도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뭐죠? 두 번째 뭐죠? 세계인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태도 맞죠? 근데 세계인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를 세계인의 공존 얘네 중에 뭘까? 국가 간 윤리겠죠. 됐나? 국가 간 윤리. 국가 간에는 뭐가 없다? 우열이 없다. 이 얘기 한 번 더 하겠지. 자, 이 문 나갑시다. 기학은 최한기가 만물의 운행 원리를 기일원론적 체계로 설명한 자신의 학설에 붙인 이름이다. 이에 따르면 우주 만물의 진료인 기는 밑줄 선악이 규정될 수 없다. 자, 그럼 선악이 따로 규정될 수 없으니까 선악의 판단은 뭐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행되는 인간 행위 결과. 그쵸? 붙여 읽을 수 있겠지. 밑에 가라고 적어 봅시다. 선악이 규정될 수 없고 밑에 가. 경험 가능하며 그 운동을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때 이는 기의 올바른 운동 체계일 뿐 기와 별개일 수 없다. 기는 운동을 통해 뭉쳐 개개의 사물이 된 후 운동을 통해 다시 흩어져 우주의 일부가 되며 이러한 기의 순환적 운동은 우주 전체에서 끊임없이 이어진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만물의 근원이 기이다. 이 얘기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우주의 모든 기는 구체적인 운동 양상은 달라도 끊어주고. 자, 여러분 다시 지금 1문단의 문제제기 고려하면 결국 이 얘기죠. 예. 이거 이 얘기 왜 하고 있는 거죠? 세계인의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태도로 말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서 기가 보편적이고 동질적이다 라는 건 어떤 생각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지? 모든 국가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렇죠. 자, 그러네. 다만 구체적인 운동 양상에는 차이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근본적으로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에서 국가 간에는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뭐지? 기. 이게 뒷부분에 뭐가 되는 거죠? 기질. 오케이. 기하고 기질은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 돼. 기하고 기질. 자, 그러면 아닙니다. 질문 다 읽고 해결합시다. 계속 갑시다. 자, 나의 3문 나가면 기하학에 따르면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기의 운동과 변화, 즉 운화는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신운화, 개인이 사물과 접하여 일어나는 교접운화, 집단이나 국가의 통치 행위로부터 일어나는 통민운화의 단계가 있다. 여기 밑줄 각 운화에 대응하는 인간 행동의 선악과 시비는 우주의 보편적 운화인 대기운화를 따르는가에 달려있다.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지문 나에서는 이렇게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됐나? 딱 짝 맞춰서 얘기해주고 있나요? 자, 계속 갑시다. 자신이나 자기 집단의 특수성에 파묻혀 있으면 독선에 빠질 수 있으므로 각 단계의 운화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지식과 경험의 축적을 통해 보편적 운화와의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보편의 끝이 바로 우주였던 거죠. 대기운화. 맞습니까? 마지막 단락 갑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둘 다 해명됐잖아. 그럼 마지막 단락에서 무슨 얘기 하겠어? 이 얘기 하겠죠. 국가 간 윤리. 됐나? 최한기는 개인마다 특징이 다른 것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의 운동 양상, 즉 기질이 다르고 후천적인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마다 문화가 다른 것은 역사적, 지리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간 차이는 역사적, 지리적 조건이 다른 건데 이는 어떻게 설명이 된다고? 기의 구체적인 운동 양상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납득됐죠? 자, 그러나 그의 기하학에 따르면 이러한 차이가 개인이나 국가 간 우열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당연히 기는 근본적으로는 동질적이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는 거죠? 국가 간의 차이를 인정은 해주되 우열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게 결론이겠지. 자, 세계인은 모두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길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개인이나 국가 차원에서 일어나는 운화가 대기운화와 합일될 수 있도록 행동하였는지에 따라 결과적으로 그 개인의 행동이나 국가의 통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판단이 가능할 뿐이다. 최한기는 동서양의 대립이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각국의 국민들이 세계가 동질적인 길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국 문화의 중심에 독선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러니까 얘를 망각하고 여기에만 잘못된 집착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얘기는 모든 국가가 조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세계인들 모두가 동질적인 길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됐죠? 자, 그러면 문제 6번 가겠습니다. 이게 오답률이 장난 아닌데 지금 우리 반 통계로 보면 6번 문제 오답률이 그쵸? 74.1%. 그리고 바탕에 문항 분석표로 봐도 정답률이 25%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많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거 정답 5번이죠.
모든 운화는 보편성을 가진다는 기억의 관점은 니은에서 세 개는 본질적으로 같은 밑줄, 기질. 기질이 아니라 뭘로 바꿔줘야 돼? 기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묻겠습니다. 와, 이 기와 기질의 구별. 개치사하네? 여러분, 치사한 문제 아니면 독해 근본을 찌르고 있는 문제야? 치사한 문제 아닌 거죠. 그쵸? 이렇게 생각해줘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6번에 35번 국가 간 차이는 인정하되 국가 간의 우열은 인정할 수가 없다. 그거 제대로 독해내지 묻고 있는 거거든. 납득됩니까? 굉장히 잘 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선제 3번 좀 많이 찍었는데 인간 본성이 그 자체로 선하지는 않다는 기억의 관점은 니은에서 만물의 진료인 기는 선악이 없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판단은 인간 행위 결과 그리고 판단은 대기운화를 따르는지 여기 따라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 자체로는 판단이 안 되지. 3번 지을 수 있겠고 다음에 4번도 많이 찍었습니다. 선악은 행위 결과로 따진다는 기억의 관점은 니은에서 도덕 판단은 개인이나 국가의 행동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으로 나타난다. 그렇죠. 보편적인 운화에 부합하는지 그게 판단 기준이라 그랬지. 그리고 그것의 최종적인 이 단계가 우주 맞습니까? 그렇죠. 집단 국가 마지막에는 우주까지 가죠. 우주까지. 4번 지울 수 있겠고. 네. 3번 찍은 비율이 38%, 4번 찍은 비율이 27%인데 내 생각에 이거는 3번이나 4번이 답 같아서 찍은 게 아니라 답이 안 보이니까 보통 3, 4번으로 많이 찍죠.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설마 5번이겠어? 싶었던 거죠. 이해돼? 자, 다음에 문제 8번 갑시다.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제시된 사상가의 견해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초기 기 이론론자 서경덕은 사물의 현상적 기에 대해 근원적 지위를 가는 우주의 본체로 쓸 기를 일기라고 하고 만물은 일기운동으로 생성, 변화, 소멸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서경덕의 입장은 예, 그 다음에 예, 동일하죠. 다음에 홍대용은 만물은 기가 옮기어 형성된 것이므로 종적 특성이 있을 뿐 그것에 우열은 없다고 봤다. 그쵸? 우열이 없다. 이 얘기 똑같이 해주고 있네. 그에 따르면 인간 사회의 도덕성은 맞습니까? 도덕성. 선악의 판단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간 사회의 도덕성은 기의 운동에 대한 인간의 대응이 도를 따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정약용은 인간의 본성인 도의지성은 그 자체로 선한 본성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기호이므로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보았다. 근데 문화 공존을 위한 체계적 이론 대신 자 그러면 정약용은 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 국가 간 윤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4번 정답 되겠습니다. 정약용이 인간의 본성에는 선악에 대한 마음이 없으므로 아니죠. 도의지성이 있다 그랬죠? 도의지성. 도덕성은 행위의 결과로 평가된다고 본 점은 과학적 기철학자들이 기 자체에 대한 선도학도 아니라고 본 점과 상통하지 않죠. 본성이 따로 있다라고 본 거니까. 이해됐죠? 4번 정답. 자, 다음에 선지 5번. 정약용이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경세론 수립에 주력한 점은 최한기가 세계인의 공존을 위해 필요한 이론 체계를 세우는 데 노력을 기울인 점과 대비가 되죠. 그쵸? 여기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랬거든. 따라서 5번의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 됐죠? 자, 다음에 선제 3번. 홍대용이 기의 운동에 대한 대응이 도를 따르는지에 따라 도덕성이 결정된다고 본 점은 최한기가 선악은 각 운화에 대한 대응이 대기운화를 따르는가에 달렸다고 본 점과 상통하는 거. 그쵸? 보편적인 윤리에 부합하는가.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 3제 1번. 서경덕이 만물은 기의 운동으로 생성, 변화, 소멸하는 거 본 점은 과학적 기철학자들과 상통하는 반면 근원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우주의 본체를 상정한 점은 주자학자들과 상통하는 거. 그렇죠? 근원적 지위를 갖고 있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겠죠. 다만 그 내용이 주자학자들은 이, 서경덕은 기 그런 차이가 있었던 거지. 됐죠? 그래서 선지 1번 지울 수 있겠습니다. 선지 1번. 다음에 나머지는 크게 어렵지 않았죠? 넘어갑시다.
자, 4에서 9번은 굉장히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3개짜리였습니다. 독해 근본을 잘 찌르는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특히 여러분이 그 비교 기준 설정할 때 이런 독해 태도 잘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그냥 마냥 개념 간의 차이점 여기에만 주목하면 이 틀 세팅하기 상당히 어려워. 문장부터 똑바로 읽어줘야 돼. 문장부터. 자, 10에서 13번 가겠습니다. 자, 10에서 13번. 여러분, 이 문단 옆에 이렇게 적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나열. A 그리고 B, 그 다음에 A, O, B 이렇게 나열되면 여러분 비슷하니까 나열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쌤이 뭐라 그랬죠? 그쵸? 구별되니까 그냥 A로 퉁치지 않고 굳이 나열한 거지. 그쵸? 그러니까 나열되는 순간 구별 딱 해주고 뒤따르는 문장 얘 구체화, 뒤따르는 문장 얘 구체화 그런 생각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열되면 구별, 그 다음에 연결 자동으로 튀어나와야죠. 알겠죠? 기출 예시는 21년 수된 3D 합성 영상의 생성 지문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얘 굳이 안 적어도 되겠죠. 자, 같이 쭉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모델링은 3차원 가상 공간에서 첫 번째 물체의 모양과 크기, 두 번째 공간적인 위치, 세 번째 표면 특성 등과 관련된 고유의 값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고유의 값을 설정하거나 수정하는 단계이다. 그러니까 어떤 값을 수정하고 있는지 쭉 나열하고 있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구별했는데 모양과 크기를 설정할 때니까 첫 번째에 대한 구체화가 되겠죠. 주로 세 개의 정점으로 형성되는 삼각형을 활용한다. 물체가 커지거나 작아진다라는 건 역시 크기 얘기죠. 아직까지 첫 번째 얘기하고 있는 거지. 정점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지고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하는 경우에는 정점들이 간격을 유지하면서 회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거나 동일 방향으로 동일 거리만큼 이동한다. 근데 이때 물체가 회전하거나 이동한다라고 한다면 위치 변화죠. 따라서 2번의 구체화. 됐죠? 물체 표면을 구성하는 각 삼각형 면에는 고유의 색과 질감 등을 나타내는 표면 특성이니까 3번의 구체화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나열했더니 구별 다음에 연결이라고. 됐나? 오늘 주문에서는 어떻게 구체화가 됐느냐? 3문단 가보면 3문단의 첫 번째 문장 쭉 밑줄. 미수는 그 원인에 따라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나뉜다. 그러니까 3문단에서 각각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구체화 해주겠죠. 이해됨? 정보량 버겁지 않게 잘 느낄 수 있겠죠? 됐나? 자, 다음에 여러분 1문단 있죠? 1문단 옆에 이렇게 적어봅시다. 개념 더하기 예시일 때 이때 개념을 예컨대 A라고 합시다. A. 자, 그러면 이때 뒤따르는 예시를 A로 바꿔서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단어의 패러프레이징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자, 무슨 얘기냐? 1문단 가보면 1문단 세 번째 줄에 침해법은 법익이 침해되어야 성립하는 범죄라서 밑줄, 절도죄, 상해죄, 주거 침입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면 절도죄, 상해죄, 주거 침입죄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얘는 뭐라고? 침해범이라고. 그렇죠. 됐죠? 반면 위헌범은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기만 해도 성립하는 범죄로서 밑줄, 무고죄,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자, 그러면 무고죄나 협박죄가 나오면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얘는 위헌범. 그렇죠. 이렇게 단어가 바뀐다고. 이런 식으로. 됐나? 문제 13번 가보면 문제 13번에 보기 있죠. 보기의 마지막 문장 각주의 밑줄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에 대해서만 법적 책임을 따진다.
근데 주거 침입죄, 절도죄니까 다 뭐라고 생각해줘야 돼? 침해범, 그렇죠. 알겠죠? 종종 나오는 패러프레이징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종종 나오는. 여기서 익혀주면 되겠고. 올해 모의고사에서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내 기억으로는 그런데. 아무튼 종종 나옵니다. 자, 다음에. 또 연계기출. 2019년 2월달 모의평가. 사법의 계약과 그 효력 질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앞에 봅시다. 사무실의 방충망이 낡아서 파손되었다면 세입자와 사무실을 빌려준 건물주 중에 누가 고쳐야 될까? 여러분, 건물주가 고쳐야 되지 않을까? 돈 많잖아. 그죠? 이 경우 민법전의 법조문에 의하면 임대인인 건물주가 수선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사무실을 빌릴 때 간단한 파손은 세입자가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어떤 것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는가라는 건 지금부터 조건과 효과에 따라서 내용 정하기 따라 맞습니까? 자, 그리고 법적 불이익은 없는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게 첫 번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이런 조건과 효과의 짝에 따라서 경우를 구별하겠다 예측해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지문에서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임의법규, 그 다음에 단속법규, 마지막에 강행법규,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구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법지문에선 이렇게 파악하고 케이스 나눠서 개념 구별하겠다. 되게 일반적인 패턴이죠. 자, 오늘 지문에서는 어떻게 구현이 됐느냐. 자, 5문단 갑시다. 5문단. 여럿이 공모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공범의 경우에는 끊어주고. 자, 그러니까 이처럼 법률의 규정과 계약의 내용이 어긋날 때 전제로 까는 거랑 비슷하죠. 어긋날 때. 자, 그런 공범의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기수와 미수, 그리고 장애 미수와 중지 미수가 구분된다. 그러니까 사례에서 내 생각에 무조건 공범 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는 순간 문제풀이 짬이 좀 쌓인 사람은 이거 사례에서 무조건 이 공범 주겠다. 그리고 이 주어진 사례에서 이 쪼개진 경우 있죠.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봐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겠네. 예상할 수 있지. 자, 같은 곳에서 함께 같은 범죄를 실행하는 공범의 경우 한 명이라도 범행을 시작하면 모두가 착수한 것이다. 자, 다음에 이후 공범 중 일부가 범행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공범에 의해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면 끊어주고. 자, 밑에 적어봅시다. 경우 1. 일부 공범이 범행을 중단한 원인이 무엇이든 모두가 기수범이 된다. 반면 공범 중 일부가 자의로 범행을 중단한 후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끊어주고. 얘는 경우 2가 되겠죠. 됐죠? 자, 이렇게 케이스 두 가지로 쪼개놨죠? 그럼 이거 두 가지 가지고 13번 문제 보기에 각각 뭘 따져줘야 돼? 주거 침입죄와 절도죄 따져줘야 되는 거죠. 이해됨?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 빠르게 다시 읽어보고 13번만 다시 해결해 보는데 시간 3분 주겠습니다. 3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1분자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문단에 3문단이 있죠? 1문단의 세 번째 줄. 자, 1문단의 세 번째 줄. 성립하는 밑줄. 거기서 세 줄 밑에 성립하는 밑줄. 성립하는. 다음에 2문단의 첫 번째 줄. 범죄 행위의 시작을 착수. 여기 밑줄. 범죄 행위의 성립을 기수라 하며. 자, 그러면 이 두 내용을 붙여서 읽어주면 이때 성립한다니까 얘의 수식어권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기수의 조건.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위헌범은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생기기만 해도 곧바로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문제 10번의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협박 내용을 보냈다면 그것이 상대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법에게 침해될 위험 자체가 생겨서 이미 기소가 된 거죠. 이해됐죠? 10번에 3번 정답. 근데 이걸 놓치니까 2번, 4번, 5번 엉뚱한 대로 계속 손이 가게 되는 거죠. 됐고, 다음에 13번 있죠. 문제 잘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공범적 일부가 범행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공범에 의해 그 범행이 기수에 이르면 우리가 두 가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보기의 사례에서 첫 번째 주거 침입죄, 두 번째 절도죄죠. 근데 A는 절도죄에서는 빠지는 게 맞아. 그렇죠? 그런데 주거 침입죄 관련해서는 A가 중간에 자기는 못하겠다고 빠졌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다른 공범에 의해서 그 범행이 기수에 도달했죠. 따라서 A는 뭘로 따로 취급되면 안 돼? 그렇죠. 얘도 기수범인 거지. 미수범이 아니죠. A를 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경우 두 가지를 나눠 놓고 얘를 판단하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A, B, C는 다 뭐? 기수라고, 기수. 미수범이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쉬워. 여기서 절도죄 같은 경우에는 침해범인데 C가 중지미수, 그 다음에 B가 장애미수죠. 그러니까 얘가 자해를 중단한 거고 얘는 타에 의해서 중단이 된 거니까 상대적으로 누가 형이 가벼울 가능성이 더 높죠? C겠지. 이건 금방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포인트, 여기서 A가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지문 읽을 때 A쌍조에 이렇게 경우 두 가지를 쪼개놓는 게 바람직하다. 됐죠? 이게 포인트였던 문제였습니다. 13번의 정답은 2번. 자, 됐고. 여러분, 한 번에 쭉 이어서 가겠습니다. 알겠죠? 시간 좀 애매해서. 자, 14에서 17번 갑시다. 자, 연관 기출은 20년 수능의 장기 이식과 내인성 레트로 바이러스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문 위에 적어봅시다.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에 대한 이해. 이게 중요합니다. 자, 앞에 봅시다. 미니 돼지는 장기의 크기가 사람의 것과 유사하고 번식력이 높아 단시간에 많은 개체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이를 이용한 이종 이식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주어, 미니 돼지는 수로 장점이 있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장점이냐면 이종 20편 개발과 관련된 장점 맞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형질 전환 미니 돼지가 20편으로서 굉장한 장점을 갖추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락.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 근데 그 당시에 여기 기억, 그다음에 여기 니은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었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억하고 니은의 비교에 막 열을 올려. 그래서 정작 중요한 뭘 빼먹냐면 얘를 빼먹죠. 이종이식의 또 다른 문제는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이다.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생명체의 DNA 일부분으로 레트로바이러스로부터 유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위들이다. 이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가지지 않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포유류에 존재한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할까? 이 정보가. 지금 기억은 뭐와 관련돼서 언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종이식의 문제점이죠. 근데 앞단락에서 무슨 얘기했지? 미니 돼지가 이종 20편으로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그럼 이때 포유류 모두 포함하겠어? 미니 돼지도 포함하겠죠. 이해돼? 따라서 어떻게 해석해줘야 돼? 미니 돼지에서도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문제가 된다. 그렇게 해석해줘야 된다고. 이거 두 개 비교해 열을 올릴 게 아니고. 원리 과정을 설명하는 목적을 똑바로 이해를 해줘야 정보량이 처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문단에 첫 번째 문장이 있죠? 여기 쭉 밑줄.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하는 기법 중 하나인.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초임기 유체는 어떤 기능이 있는 거지? 혼합물의 성분을 쉽게 분리할 수 있다 맞습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여러분이 독해를 이어가 줘야 되겠지. 됐죠? 자, 그런데 어디 가보냐면 3문단 갑시다. 3문단의 중간쯤에 따라서 초임기 유체 이동상을 사용하면 온도나 압력 변화를 통해 이동상의 밀도를 증가시켜 성분들의 용해도 차이를 벌릴 수 있다. 찾았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용해도 차이가 벌어지면 뭐에 유리하게 되는 거죠? 혼합물의 성분 분리가 잘 되겠죠. 근데 그런 말 안 쓴다고. 왜냐? 이미 이 문단에서 줬거든. 알아서 붙여 읽어라 이런 뜻이죠. 돼? 자, 그리고 3문단의 마지막 문장 갑시다. 따라서 이동상의 밀도를 과도하게 증가시키면 서로 다른 성분 중 일부가 이동상 속에서 흐르는 속도가 같아진다. 서로 다른 게 같아지는 문제가 생긴대. 따라서 무슨 뜻이죠? 혼합물의 분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돼? 그러니까 얘랑 똑같이 해석해줘야 되는 거지. 아까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 질문과 똑같이. 됐죠? 자, 그런 독해 태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단 끝에 쭉 밑줄. 액체나 기체를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성분을 분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나열했잖아. 구별 다음에 연결해줘야 되겠죠. 이제 보입니까? 따라서 3문단이 뭐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겠어? 액체 이동상. 4문단이 뭐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죠? 기체 이동상. 그렇죠. 됐죠? 그래서 1문단 가보면 끝에서 두 번째 줄, 쭉 밑줄. 기체와 액체로서의 특성이 함께 나타나는데 초인계 유체는 두 가지 특성이 다 있으니까 유리하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이렇게 중심 잡아주면 3문단에서 이 인과관계 있죠. 얘만 살짝 정리해주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물론 그래도 까다롭긴 한데. 자, 그러면 거의 뼈대 다 알려줬죠? 시간 4분 주겠습니다. 질문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보겠습니다. 이 문단부터 갑시다. 초임계 유체는 혼합물의 성분을 분리하는 기법 중 하나인 크로마토그래피에 사용되고 있다. 혼합물 상태의 실어를 유체에 포함시킨 뒤 그 유체를 정제에 있는 어떤 물질의 좁은 틈 사이로 흘려보내면 실어의 각 성분은 정제에 있는 물질에 끌리는 수준이 달라 유체 속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흐르게 된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러한 속도 차이로 인해 각 성분이 정제에 있는 물질에 빠져나올 때, 즉 용리될 때 순차적으로 용리된다는 점을 이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흘려보내면 얘는 이런 속도로, 얘는 이런 속도로, 얘는 이런 속도로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 이런 뜻이죠. 자, 이때 정지해 있는 물질을 정지상, 실어를 포함한 채 정지상의 틈 사이를 흐르는 유체를 이동상이라고 한다. 초임계 유체는 밑줄, 액체처럼 액체처럼 일단 액체로서의 특성 맞죠? 자, 다음에 용매로서 실어의 성분을 용해하여 용질로 만들 수 있으면서도 기체처럼 밑줄, 그렇죠? 기체의 특성도 함께 갖고 있겠죠. 온도나 압력이 변할 때 밀도가 크게 변한다는 점에서 액체나 기체를 이동상으로 사용하여 분리하기 어려운 물질을 분리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자, 3문단 액체 이동상이 한 개 지적할 텐데, 액체 이동상과 초임계 유체 이동상을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성분일수록 정지상에 끌리는 수준이 낮아 더 빨리 흐른다는 점을 이용한다. 자, 그래서 최초의 인과관계, 용해도와 이동 속도 간의 관계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기술주문의 특성상 인과관계는 확장되겠죠. 따라서 액체 일반에 대해 용해도가 유사한 성분들은 액체 이동상을 사용하여 분리하기 어렵다. 액체는 온도 압력이 변해도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데 비해 초임계 유체는 온도가 오르면 밀도가 크게 감소하고 압력이 오르면 밀도가 크게 증가한다. 좀 이런 게 짜증나는 거죠. 하나는 밀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하나는 밀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서술했죠.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짝 맞춰서 서술하는 편입니다. 방향성을 맞춰가지고. 알겠죠? 따로 정리하면 귀찮으니까. 근데 뭐 따로 정리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용매의 밀도가 증가하면 용질의 용해도가 증가하는데, 그쵸? 그러니까 밀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한다고. 그리고 밀도와 얘네 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인과관계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겠지. 이렇게 넓혀주고 있다고. 됐죠? 자, 따라서 초임계 유체 이동상을 사용하면 온도나 압력 변화를 통해 이동상의 밀도를 증가시켜 성분들의 용해도 차이를 벌릴 수 있다. 그러나 이동상의 밀도가 증가하면 성분들의 용해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같은 성분 간에도 이동상 속에서 흐르는 속도의 차이가 커지게 된다. 따라서 과하게 증가시키면 서로 다른 성분 중 일부가 이동상 속에서 흐르는 속도가 같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16번 문제에서 구체화되고 있죠. 됐죠? 자, 마지막 단락 갑시다. 기체에는 물질이 용해될 수 없으므로 기체 이동상을 사용하는 크로마토그래피는 실어를 높은 온도로 기화시켜 이동상에 포함시킨다. 이때 열 안정성이 낮은 성분은 기체 이동상을 사용하여 분리하기 어렵다. 그럼 당연히 이 초임계 유체는 어떤 장점이 있는 거죠? 열 안정성이 낮더라도 혼합물을 분리해낼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죠. 자, 이때 열 안정성이란 높은 온도에서 본래 분자 구조가 유지되는 성질을 말한다. 반면 이산화 탄소와 같이 임계 온도가 비교적 낮은 물질을 초임계 유체 이동상으로 사용하면 열 안정성이 낮더라도 분자 구조의 변화 없이 용해될 수가 있다. 보이죠? 자, 그러면 14번부터 가겠습니다. 자, 선지 3번 열 안정성이 낮은 성분 밑줄. 이동상에 넣으려면 용해하는 것보다 기화시키는 것이 유리하다. 근데 여기서 기화시키면 분자 구조가 변경된다니까. 맞죠? 초임계 유체를 활용해서 용해로 바꾼다 그랬죠? 3번 삭제. 다음에 4번. 실어의 성분이 용리되는 순서는 정지상이 이동상을 끌어당기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 이동상이 각
성분들을 끌어당기는 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되죠. 그러니까 혼합물의 분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느냐. 됐죠? 4번 삭제. 다음에 5번. 임기 온도를 넘는 물질에 임기 압력을 넘는 압력을 가하면 다른 물질을 용해할 수 있는 물질이 된다. 그쵸? 5번 정답.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선제 2번. 액체 이동상에 비해 액체 일반에 대해 용해도가 유사한 성분들을 분리하는 데 유리하다. 왜냐? 초임기 유체는 용해도를 벌릴 수 있으니까. 됐죠? 2번 삭제. 다음에 3번. 액체 이동상과 마찬가지로 용해도가 높은 성분일수록 해당 이동상 속에서 더 빨리 이른다. 인과관계 이거 두 개 정리를 좀 묶고 있는 거죠. 3번 삭제. 다음에 4번.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자, 그러면 밀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이때는 용해도가 높아져서 이동 속도가 빨라지게 되겠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서로 다른 성분들이 이동상 속에서 흐르는 속도가 유사해져 성분 분리가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4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혼합물의 분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었는지. 됐죠? 16번 가겠습니다. 자, 보기 갑시다. 위 그림은 어떤 시료의 성분 A부터 D까지를 분리하기 위해 초임기 유체를 이동상으로 사용한 크로마토그래피 시행 결과로서 시간에 따라 각 성분이 용리되는 양을 나타낸 것이다. 성분별로 밀도가 변할 때 용해도가 변하는 수준은 CDPA 순으로 낮아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 시간에 따라서 이 용리양이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지금 얘는 제일 늦게 용리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무슨 뜻이죠? 이동 속도가 느리다. 그죠? 해석해줘야죠. 얘는 이동 속도가 제일 빨랐다. 이런 뜻이겠지.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용해도가 변하는 수준은 곧 뭐랑 직결이 되지? 이동 속도랑 직결이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용해도가 변하는 수준이란 건 무슨 뜻이야? 이 각각의 봉우리가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정도 이런 뜻이겠죠. 이해됨? 그래서 그래프 해석까지 들어가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자, 선제 1번부터 갑시다. 보기 시행에서 A가 B보다 정제상에 끓는 수준이 더 낮았겠죠. 그러니까 빨리 빨리 분리가 됐겠지. 다음에 2번. 보기 시행에서 C가 D보다 이동상 속에서 흐르는 속도가 더 빨랐겠죠. 다음에 선제 3번. 이동상의 온도만 낮춰 다시 시행하면 끊어주고. 자, 그러면 온도를 낮춘다니까 이번에는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맞습니까? 자,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 이 각각의 봉우리는 어떻게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빨리 석출이 될 테니까. 맞죠? 그러면 B의 일부와 C의 일부가 동시에 용리되는 구간. 자, 그럼 이때 여기서 B하고 C는 지금 이런 순서니까 여러분 B는 왼쪽으로 이만큼 이동하다 치면 C는 예컨대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쵸? 따라서 겹치는 구간이 더 많아지겠죠. 됨? 3번 지을 수 있겠고. 다음에 선지 4번 갑시다. 이동상에 압력만 높여 다시 시행하면 끊어주고. 자, 그럼 압력을 높인다니까 여기서 이동 속도 역시 빨라지게 되겠죠. 됐나? 그렇게 되면 A와 D가 용리되는 양이 최대인 시점 간 간격.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A는 여기서 찔끔만 이동하겠죠. 됐죠? 이에 비해서 지금 D는 한 이 정도 이동하겠지. 됐나? 그러면 이 간격에서 지금 이 간격이니까 거리가 좁혀진 거 맞습니까? 됐죠? 4번 정답. 다음에 선주 5번. 이동상의 온도만 높여 다시 시행하면 온도 높인다니까 여기서 이동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겠지. 각 성분이 용리되는 양이 최대 시점이 모두 보기에 비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죠. 5번 삭제. 됐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